사람들이 지금 보면 심리 되게 안 좋잖아요. 정량적인 지표도 지금 많이 내려온 시기인데 이게 우리 과거로 봤을 때는 항상 좋은 기회 구간이었다. 저는 지금 되게 사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되게 좋은 시점이다.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을 호들하려고 하는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의 유동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셧다운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좀 지속이 됐었잖아요. 경제 자체의 활성화나 뭔가 이제 의사결정이나 유동성이 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더뎌졌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올해 뭐 12월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들어올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9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에 둘러싼 변수들이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승구 부대표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국내 최초로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이제 적립식 투자 솔루션 만들고 있는 비트세이빙이죠, 이름이. 만들고 있는 업로드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라고 하고요. 벌써 3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대표님,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많은 분들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이클 정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이제 사이클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사이클 관점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장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같은 경우가 보통 업토버라고 얘기를 하는, 10월이 정말 이제 많은 상승을 이끌어냈던 달인데 아니었던 걸로 이제 나왔고, 11월도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의 사이클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죠, 당연히. 예, 뭔가 시장 환경도 바뀌었고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지위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뒤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대로 그대로 투자하는 생각은 너무 좀 단순하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 패턴이랑 이제는 다른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과거의 패턴들을 그대로 이제 대입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주셨던 것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래량, 수급, 시세 이런 얘기들 좀 주셨었거든요. 우선 거래량으로 본다고 하면 거래량은 사실 뭐 10월 이후에 좀 빠지는 추세인데, 요걸로 이제 시장이 기회가 있는지, 뭐 시장이 너무 과열됐는지 요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거래소랑 친하거든요. 빗썸이나 코인원이랑 저희가 파트너십 하기도 하고,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시장이 그냥 횡보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 내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한번 본다고 하면, 거래소 내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1년이 이제 한 350만 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40만 개 정도니까 좀 많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기관이나 개인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랑 유출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싱가포르 갔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봤거든요. 11월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인, 기관, 기업의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이 역시나 아직도 많습니다. 개인이 70에서 77%, 기관이 22에서 25%, 기업이 5에서 10%. 이게 25년 Q1에서 Q3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유출되는 게 역시나 개인이 많아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들이 들고 있는 이제 기간들이 더 짧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 거죠. 또한 이제 가장 크게 제가 보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는 흐름 많았잖아요. 스트레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많이 샀었잖아요. 그게 이제 10월에서 9, 10, 11월 보면 많이 빠져요. 그 자금을 빠르게 이제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던 흐름들이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던 비트코인을 팔았던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게 프랑스 기업이고 시퀀스라는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반도체랑 헬스테크 기업인데 여기 딱 하나 팔았었어요. 여기도 뭐 큰 문제가 있어서 팔았던 건 아니고 자금을 좀 충당하는 것들, 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면서 비트코인 팔았었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계속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죠. 근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보면 사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좀 줄어요. 기존에 되게 공격적으로 사다가 뭐 10월, 11월 보면 몇백 개 수준으로 사거든요. 뭐 몇십 개 살 때도 있고. 근데 최근에 8천 개 질렀죠. 8천 개 질렀고 이번에 또 빠지면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원래 매일 한 개씩 사는 나라예요. 비트코인을 그 나라는 저희 책 뭐 땡스 가포 비트코인 번역한 이제 지미송님도 최근에 국빈으로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최근에 그냥 1,000개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많은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샀던 곳들이 좀 적게 사고 있는 현상들이 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이클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사이클론대로 이제 안 가니까 조금씩 파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그리고 이제 큰 단위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곳들은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흐름이랑 좀 달라진 흐름들이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항상 팔면은 그 모았던 개수 많이 팔면 물론 이제 되게 높은 평단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좀 잘 모았던 비트코인은 뭐 되도록이면 팔지 않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12만 달러 조금 넘어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9만 달러 밑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9만 달러를 잠깐 회복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약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 처분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4만 달러부터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25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뭐 저축하기 시작했다,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10만 달러 선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만 K 선에서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기회와 가열 구간인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저는 원체인 데이터인 것 같아요. 원체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혹시 비트코인이 40K다 라고 하면은 어떠세요? 40K 수준이다, 뭐 5,500만 원 수준이다 라고 하면 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뭐 1억 5천만 원 대니까 싸게 느껴질 텐데, 그때가 25년 이때가 보면 24년 1월일 거예요. 이때가 MBRB 비트코인의 이제 기회와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때가 1.75 수준이었어요. 과열이 한 1.75배 정도 돼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25년 4월 같은 경우가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75K예요. 그래서 이때가 1.75. 그리고 현재 25년 11월 현재 시점이 이것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1.64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게 많이 내려온 수준이에요. 이게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로 심리나 뭔가 정량적인 지표가 내려왔던 시기가 3번 정도 있었다. ETF가 승인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되게 보면 심리 되게 안 좋잖아요. 정량적인 지표도 지금 많이 내려온 시기인데, 이게 우리 과거로 봤을 때는 항상 좋은 기회 구간이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을 때 이 정도 심리가 내려왔을 때들은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ETF 승인 전에는 이것보다 더 내려온 지표도 많아요. 비트코인 MVRB가 1보다 언더로 내려갔을 때도 있고, 그때 뭐 하락장이죠, 소위 얘기하는. 그때는 뭐 1보다 내려오기도 하고, 1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ETF 승인 이후에는 지금 1.64 정도의 수준은 상당히 이제
과열이 내려온 시장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되게 사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되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주위에서 들리는 이제 좀 비트코인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완전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락장 시작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이 항상 뒤돌아보면 좋은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MVRB가 1.6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누구의 말대로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과거 24년 1월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의 MVRB 지표를 저는 좀 다른 시점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저는 볼 때 지금은 좋은 매수 구간 자리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MVRB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별로 매수하기 추천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뭐 매일 사도 저는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드신 분은 한 번에 크게 큰 돈을 어떤 시점에 사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포모에 의해서 저도 어떤 친구가 연락 오면 야 지금 포모인가 지금이 고점인가 보다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최근에 그 친구가 연락 왔던 시점이 있어요. 저 카톡방에. 근데 그때가 그 젠슨 왕이랑 다 와가지고 깜부치킨에서 치킨 먹고 이제 술 이거 딱 하고 그때 야 국내 주식 뭐 사야 되냐. 왜냐면 그 친구가 하이닉스 다니거든요. 한 명은. 그래서 야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근데 그때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뭔가 이제 포모들이 항상 올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약간 곡소리 나고 누군가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항상 지금이 좋은 기회 구간이었던 거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연히 지금 같은 때는 뭔가 이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저희는 얘기하죠. 제 서비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조 원 규모 청산 폭탄 이제 기관이 손 털고 나갔다라는 이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기관이 얼마나 털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온 걸까요? 일단 이제 10월에 보면은 그 선물 청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기관 뭐 개인 다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랑 현물 거래 비중으로 보면 선물이 70에서 80%, 현물이 20에서 3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아직도 선물 시장이 기회가 아니죠. 그 과열된 시장에서의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청산은 생각보다 되게 잦아요. 물론 이제 10월에 청산이 되게 컸던 규모인데 역대급 청산인데 올해 7월도 이 정도 규모의 청산이 있었고 이것보다 좀 작지만 10월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뭔가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만연할 때는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업토 뭐야? 기존의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항상 이런 의외의 움직임들이 생겼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래들도 이제 81만 개 정도를 토해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고래들이 이제 포기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런 물량들은 보면 뭐 10년 정도의 오래된 물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 이건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뭔가 이익 실현을 하는 시점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받아줄 곳들도 이제 그만큼 많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물량을 오랫동안 모았던 고래가 뭐 오지겠죠. 엄청난 오지겠죠. 그랬던 사람이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을 때 이 물량을 받아줄 그게 있다. 그게 현재 시장에서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나온다면 이제 살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있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저는 그게 비트코인 하나의 손바뀜, 큰 손바뀜의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오랫동안 호드라고 뭐 DCA하고 이렇게 모았던 오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담백이라고 아시죠? 되게 그 비트코인은 오지이고 초기 비트코인 이제 개발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의 BSTR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스탠다드 모시기라는 이제 회사를 같이 만들어요. 켄터 이쿼티 파트너스랑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존의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만든 분이죠. 거기에 아담백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넣었어요. 이 정도로 트레저리 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기증을 하는데 그 물량이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오지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담백 같은 사람들은 트레저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 3만 개 정도로 넣어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를 만드는 거죠.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모았던 오지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뭐 트레저리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뭐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하락 흐름을 타는 모습인데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하락 흐름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모두가 예상하는 많이 요새 나오는 하락 흐름 그 정도의 흐름들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을 호드하려고 하는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뭐 시장의 유동성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의 유동성들이 들어올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이 그 셧다운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좀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그 기사 있어요. 기사 저도 재밌는 거 찾아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싱가포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되게 이제 안 뜬 것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뭐 한 30-40%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 활성화나 뭔가 이제 의사결정이나 유동성이 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더뎌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 뭐 12월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들어올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항상 저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성정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지만 매년 1월 1일에 투자를 해서 4년 동안 DC하면 400%의 투자 수익률을 맛보는 구간들이 항상 있다고 했었잖아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래서 그게 약간의 이제 차이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1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12월이고 다다음 달이 1월이다 보니까 좋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투자하면서 저축하면서 롱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비트코인을 모으기 가장 좋은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 뭐 얘기했던 대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모았던 고래들, 오지들 그럼 좀 팔겠죠.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되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여전히 그래도 뭐 지갑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은 100만 개 좀 이상이잖아요. 뭐 60억 인구에서 뭐 100만 개 정도가 지갑이 비트코인을 한 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분산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이런 변동성도 오히려 그거를 반증해 주는 모습이다.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나오는데 금리 동결될지 인하될지 거의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향방이 많이 변화가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항상 근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금리 뭐 지지난 달에도 그랬었고 항상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팍 올라야 되는데 생각만큼 기대만큼 안 올릴 때도 있고 뭐 이미 시장에서 이거는 반영되었던 뉴스야. 이걸 기반으로 가격이 올랐던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당시의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더 들어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오히려 많이 올랐던 때가 있고
비트코인 주춤했던 때 있고 코스닥 코스피에 뭐 반응했던 때 있고 나스닥 올라갔던 때 있고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지 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그 스완 비트코인이라고 저희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로 시작했던 미국의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금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미국이 그리는 그림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미국 뭐 하버드 나온 미국 사람이 차린 회사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는 좀 큰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인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금이 주목받는 이유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려는 미국의 큰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이제 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통해서 뭔가 달러가 이제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좀 받쳐주는 영향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비트코인일 것이다. 이 스텝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텝에도 비트코인 액트,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액트가 이런 흐름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안에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4년만 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장우 대표님이랑 저희 회사 같이 운영하거든요. 투투 클럽이라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2년만 우리 같이 해보자. 적립식 투자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뭐 1월에 시작하셔도 좋고 뭐 지금 시작하셔도 좋고 좋아요. 지금이 딱 저는 이 남은 뭐 저희가 목표로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뭐 소개 연금저축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개인이 몇 개 정도로 모으면 연금의 관점으로 해서 좀 노후 걱정 없이 좀 이제 월마다 어느 정도를 내가 이제 생활비를 뭐 타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계산 계획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향후 10년은 너무 좋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럴 때 항상 좋더라. 저축을 시작해 나가면. 그러면은 떨어진다면은 1억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대표님도 1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우선은 그 비트코인 가격은 그 원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최근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제 달러 기준으로 얘기하는 흐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1억 너무 그 한국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번에 100K 돌파를 어려울 거다. 1억 돌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미국인들 그리고 글로벌 사람들 기준으로 할 땐 그냥 100K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이 생각보다 좀 이제 좀 약간 닫힌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가격 자체는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1억까지 뭐 떨어질지 아니면 어디가 마지노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MVRB를 얘기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90에서 뭐 93K 갈 때 사람들의 그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회와 과열 구간이었냐라고 봤을 때 괜찮은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1억 떨어지면 사야죠 뭐. 더 담아야죠.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기 시작해서 한 4년에서 10년까지 길게 보는 사이클로 가는 게 좋은 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사이클 관점은 항상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사이클 관점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시점에 내가 사고 이 시점에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다 보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실 거고 비트코인 뭐 제가 쓴 책도 있지만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 보면 그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얘기가 나와요. 거치식은 이제 목돈을 한 번에 좀 크게 투자하는 개념이고 이거 거치식도 좀 나눠서 투자할 수는 있죠. 적립식은 꾸준히 계속 사는 개념이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할 때 좋은 거는 그 내가 꼭 들고 있고 팔지 않아야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좀 설정해 놓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량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 해외에서는 0.21개 모으는 것들이 있어요. 대학생분들이 우리 그 아나운서님처럼 정말 이제 0.21개 딱 이 정도의 나이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할 만한 수량 지금의 가격으로 할 때 목표할 만하잖아요. 0.21개 정도면. 근데 저희가 뒤에도 뭐 제가 연금 계산기 얘기하겠지만 0.25개 정도를 내가 55세 때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20살인데 20살 정도 되신다고 제가 생각할 때 50세 정도의 은퇴를 한다. 뭐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비트코인의 보유 수량이 0.25개, 0.29개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쓴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0.21개, 25개가 전혀 그 좀 이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연 20%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 2.5%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을 할 때 0.25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내가 현재부터 55세니까 한 30년 뒤겠네요. 그죠? 그러면 50세니까 50세 기준이라고 할 때 20살에서 50살 30년 뒤라고 할 때 0.25개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이렇게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 투자로 하면 어떤 시점에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수를 모으기에 좀 좋지 않은 방법들이 있고 반면에 거치식과 적립식은 개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관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딱 그 한번 해보세요. 0.21개. 요새 제가 대학생 강의를 최근에 나갔었거든요. 예, 대학교 애들 가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고 이제 하는데 정말 이제 너네 그 열심히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비트코인 저축하면서 0.21개만 너네가 10년 동안 모은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이제 저축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최근에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을 그 지미송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미국의 좀 이제 유명한 비트코이너시죠. 저희 땡스가 포 비트코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이 책을 이제 훈종님 번역하고 제가 감수했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책 보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 뭐 그 인플레이션에 더 앞단인 국가에서 이제 화폐를 너무나 세게 찍어내기도 하고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기도 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받는 월급 저축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우리 전혀 믿지 않잖아요. 예, 저도 믿지 않고.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을 저축하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4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들도 말해주지만 물론 과거대로 흘러가진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뭐 금만 해도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0%거든요. 금이 그렇게 오래된 자산임에도. 근데 비트코인을 그것보다 좀 더 높게 20에서 25%라고 잡는다고 해도 0.25개 정도만 향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뒤에 이 정도의 수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모아갈 테니까 많이 모으시면 좋겠어요. 이 TV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보통 하루하루 이제 매 시간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매몰되기가 쉬운데요. 비트코인 전망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우선 그 매일매일 그냥 접속해서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리치가 한 얘기죠. 예,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매일매일 뭐 거래소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중심은 사실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 투자이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장기 투자의 관점들이 크신 분들인데 비트코인 하면은 야 이게 어떤 자산이야 라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관점으로 갈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하는 정말 변동성 심한 그런 걸로 바라볼 건지 투기적인 자산으로 바라볼 건지 근데 저는 가치 투자의 자산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 투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렌 버핏 또 은퇴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에는 다른 통화가 필요해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거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우리는 다른 통화가 달러의 구매력 얘기도 하셨었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마지막 하셨었고 최근에는 뭐 마지막 편지를 쓰시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주주총회 할 때 얘기하셨던 얘기가 우리가 미래에 다른 통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워렌 버핏처럼 피터 리치처럼 뭔가 장기적인 관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지 않나요? 그 워렌 버핏이 이제 꽤 오래 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쥐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찰리 먼거 돌아가셨죠? 그분은 이제 쥐약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투자의 그루들이 근데 최근에 그 가치관을 변경한 게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야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3%만 담아라 라고 했다가 5% 얘기했다가 최근에 몇 프로 얘기할까요? 15% 얘기해요. 15%. 예, 그래서 그 15%면은 비중이 꽤 높은 거거든요. 본인의 자산에서 포트폴리오를 15%로 담아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장들이 투자를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을 권장하던 거장들의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렌 버핏이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해왔던 것들에 비춰볼 때 그분은 주식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고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또 금 투자도 하셨던 경험들도 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 투자하셨던 분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기업을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을 더 그렇게 세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다른 통화를 갖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거에서의 함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매수 주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하는 회사니까 4, 5년째 해왔던 회사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데 매주 할 때가 좀 더 좋아요. 매주 살 때 좀 더 좋고 근데 그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거는 만약에 4년 정도의 긴 시계열로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긴 시계열로 할 때는 주로 하든 월로 하든 그러니까 매월 내가 월급 받았을 때 적립식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근데 주 단위로 이제 한다고 해도 그것도 그거보다 퍼포먼스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막 4년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좋은 방법은 또 저희 서비스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그 온체인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시장의 기회와 과열을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저희 저금통이 있거든요. 스마트 저금통. 요거는 지금처럼 MVRB가 좀 내려왔을 때 더 사요. 더 구매 비중을 늘려줘요. 그리고 MVRB가 좀 더 많이 올라왔다. 이런 지표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덜 사요. 그래서 빠졌을 때 더 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비중을 좀 이제 조절을 해줌으로써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더 수익률을 잘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2년 정도 하면 한 32% 정도 더 수익률 더 높게 나오거든요. 내가 2년 정도 저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거 써요. 스마트 저금통 써요. 그래서 빠지면 더 사고 그리고 오르면 덜 사고 제가 직접 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매 빈도죠. 구매 비중이랑 구매 빈도가 있다고 했을 때 물타기 같은 경우들 하잖아요. 그 빈도를 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 신호들을 저희가 포착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요건 한 8번 정도 사요. 8번에서 10번 정도 사는데 빠졌을 때 사요. 구매 빈도를 이제 하락하는 신호음 받았을 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빠지면 더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한 것들이고, 이건 두 개가 있어야지만 성립이 합니다.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미래에셋에서 적립식 투자 총서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발간했던 건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지만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된다. 기본 조건이죠. 두 번째,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변동성이 딱 그렇게 심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적립식 투자를 하면 그렇게 좋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 남들이 잘 안 보는 시장의 기회와 가열들을 판단하는, 근데 딱 맞잖아요. 지금 1.64 정도 내려왔는데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사는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럼 MVRB가 2 이상이면은 이제 비트코인 조금 덜 사기 시작하는 건가요? 덜 사요. 저희 데이터 상에서는 덜 사고, 예전에 써진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3.5 얘기해요. 막 3.5가 넘으면 3.5가 넘을 때까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24년 1월 비트코인 ETF 승인돼 가지고 3 넘은 적 없어요. 3 넘은 적 없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데이터 최신화해서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세요. 작가님도 당연히 잘 안 보실 거고, 기존에 누가 써놓은 책들 보면서 쓰겠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좀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좀 이제 현재 상황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반영하기 좋은 시점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의 시점, 비트코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시점.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들로 보면 좋고, 자동으로 이렇게 많이 사고 적게 사주는 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또 부대표님 이제 책을 보면은 거치식하고 적립식 병행 전략이 나오는데, 이게 작동 원리와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우선 이것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돈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돈이 목돈이라고 하잖아요. 목돈. 많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어떻게 해서 모은 돈, 또는 갖게 된 돈, 그게 목돈인데, 큰 돈인데, 이 목돈은 어떤 적절한 시점에 거치식으로 해도 좋아요. 거치식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에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시장에 그 사람들이 분위기 되게 안 좋을 때, 야,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이다. 이럴 때 조금씩 그 거치식으로 모았던 큰 돈들을 조금씩 사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사놓고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좋아요. 개수의 관점으로. 그리고 적립식은 매달 들어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월급이겠죠. 근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힘이 세요. 이것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돈의 속성의 김승호 저자가 했던 얘기인데, 저자분이 했던 얘기인데, 월급이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생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돈을 좋은 투자처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축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월마다 이렇게 계속 받는 월급들을.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하시면 되게 좋다. 그럼 거치식 비중은 초보 투자자 기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초보 투자자 분들은 좀 너무 이제 막 그렇게 포모에 하시는 것들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분들 길게 투자하시기 되게 힘들어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막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시면 불안해 하시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처음에 하실 때는 뭐 거치식이라고 한다면,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목돈의 일부겠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되게 겁내는 시점에 한번 이렇게 딱 사시면 좋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이제 꾸준히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초보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공부가 필요해요. 저는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경제TV랑 비트코인 스쿨이라는 거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10강으로 돼 있는데, 비트코인 스쿨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가 뭐 이런 교육이 없어요, 한국에 잘.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촬영을 했는데,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비트코인 사시는 거예요. 예, 공부를 다 하고 산다 그러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어떤 이제 목돈 그리고 유통기한이 긴 돈, 내가 있을 때 어떤 좋은 시점에는 비트코인 이렇게 또 좀 갖고 계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럼 보유 기간은 한 4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하는 가장 좋은 보유기간이 뭐냐, 최소 보유기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4년 얘기하잖아요. 4년. 그래서 4년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4년이 근데 데이터로 검증이 되는 4년이라 적립식 투자 제가 4년 하면은 매년 언제 하든 16, 17, 18, 19, 20 언제 하든 400%의 수익률을 만나는 기간이 온다라고. 400%면 5배가 넘잖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이 4년 정도를 잡고 하시는 거 좋아요. 최소. 최소. 뭐 인생의 4년 뭐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좀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짧으면 4년, 최대는 끝까지 죽을 4년, 때까지일까요? 4년 10년 얘기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세일러도. 왜냐면 인간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까도 그냥 되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냥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들고 계신 부동산들 많잖아요. 예. 근데 가치 저장 수단의 개념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가 이 정도의 수량을 그냥 들고 있으려 그래.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다른 나라로도. 싱가포르에는 세금이 없어요. 비트코인 갖고 있어도. 비트코인 팔아도 너무 좋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래서 넘어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이제 끝까지 들고 계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 수량을, 내가 요 정도 수량은 좀 나중에까지 좀 들고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딱 수량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다니다 보면 흐름이 너무 바뀌어 있어요. 일단 자산가분들 자체가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요. 다. 어떤 자산가들을 만나도 고려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비중이 작지 않고, 아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15% 정도의 비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정 수준이라도. 그럼 수량 목표는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 현재 0.21 개? 현재 나이 네. 스물이다. 네. 그리고 월 생활비 한 $2,000 정도 필요한데 매년 인플레이션이 2.5% 정도 이제 있다. 그리고 내가 50살에 은퇴해야겠다. 한 30년 모으는 거네요. 그때 매월 그때 $100를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딱 0.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월마다 생활비가 들어와요. 그 정도 수준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2,000 정도가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오른 것들을. 그래서 그 네이버에 비트코인 그 적립식 투자 계산기 또는 비트 세이빙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계산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댓글에 그 저희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한번 나이 입력하시고, 본인의 은퇴하고자 하는 나이도 입력하시고, 내가 월 이 정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 내가 은퇴에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고요. 정말 이제 그 금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자산인데, 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거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정도 기간 동안 모은다고 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달러랑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셋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부대표님이 보시는 비트코인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달러와 금은 원래는 한 몸이었죠. 그죠? 근본 잊을 때는 한 몸이었고, 금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달러를 이렇게 패깅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금이 따로 놀고, 금 대비해서 달러가 뭐 95% 정도 하락을 한 거잖아요. 최근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이제 계속 떨어져 왔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꿀 건지는 너무 명확해졌고,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금의 이제 단점이 있죠. 금은 이제 그 디지털 머니가 아니잖아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금의 훼손도 일어날 수 있고 운송도 어렵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어디서든 언제든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저장이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돈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근본의 기반으로 가치 저장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망가지지 않는 돈.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달러가 근본이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게 가치 저장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 되는 돈인 거죠. 그리고 디지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디지털 머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확실한 얘기고 저도 이제 한국경제TV랑 비트코인 스쿨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돈이란 무엇인가요?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들 다 나올 때 좀 이제 좋지 않은 게 좀 다른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나 뭐 잭 멀러나 그 비트코인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What is money? 야, 돈이란 뭐야? 돈은 뭐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돈. 그리고 뭐 Thanks God for 비트코인을 좀 예를 들면 저희가 번역 감수도 했지만 선한 돈.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화폐적 관점, 자산적 관점이 있으면 화폐적 관점이 더 크다고 보면 될까요? 원래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자산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폐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죠. 결제나 뭔가 이게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능해요. 근데 비트코인 가능한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결제 송금이 다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잘 어답션이 있진 않아요. 그 높은 편은 아닌데 저희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X에도 되게 활발하게 있고 비트코인의 어답션을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송금 도입하려고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도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프랜차이즈 전역에 2,000개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 있고 그리고 맨 아래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결제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가 50%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CFO 이사가 나오면 자랑하거든요. 야, 우리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해가지고 우리 수수료 50% 절감했다. 이만큼 영업이익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 스테이크 쉐이크라는 프랜차이즈가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진출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결제 어답션이 한 70%가 정도가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길거리를 다녔을 때 10개 매장을 본다고 했을 때 7개 매장 정도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답션이 있을 거예요. 한국도 나중에는. 하이퍼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과 동시에 결제로도 활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줄어든 시점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가치 저장, 자산, 그리고 결제로서의 통합. 화폐로서의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돈이다. 그게 원래 돈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각자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가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거 얘기할 때 제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에도 있는 얘기긴 한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의 애플 얘기하거든요. 포레스트 검프 마지막 거의 뒷부분에 보면 중의가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과라는 주식 애플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는데 뭔지도 몰라.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노후 걱정이 없어졌대라는 거를 이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9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했던 애플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빵 뛴 거죠. 그래서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돈 걱정이 없어진 시점이겠는데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2025년 현재잖아요. 애플이 몇 배가 쪘냐고 하면 300 몇 배가 쪘을 거예요. 이때 90년대 중반에 나와서 돈 걱정이 없어졌대라고 했던 사람이
25년 현재까지 애플을 들고 있어도 그때 시점 대비해서 300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떤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24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전통 시장에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2140년까지 반감기가 남은 무려 이제 100년 넘게 반감기가 남은 자산이잖아요. 희소성이 그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희소성이라는 정말 그런 속성이 유지되는 거를 감안을 할 때 저는 애플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비트코인이 24년 1월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들어왔던 시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금이 전통시장에서 이제 뭐 ETF 시장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것보다도 저는 애플의 비율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만큼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통에서 디지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늦지 않았다. 전혀 늦지 않았고 항상 이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희 4년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년 4년. 예. 원래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곡소리 날 때 투자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저는 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저도 만났는데 너무 트레이딩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야 너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어 얘들아? 뭐 저축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저 MSTR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죠. 그래? 스트래티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스트래티지 2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렇거든요. 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맡겨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저도 그래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냥 해놓고 그냥 맘 편히 현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비트코인의 수량을 이 정도 들고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억 달러 털린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해킹 사고에 흔들 최근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사실 좀 된 거이긴 할 텐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더리움 자체 문제가 있다기보다 거래소가 해킹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국내 거래소일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국외 거래소일 것이고 세 번째가 역외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래소들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바이빈, 바이낸스, 뭐 FTX, 마운트곡스 이런 데들이 다 역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외거든요. 근데 이런 뭐 바이비, 바이낸스, 뭐 마운트곡스, FTX는 역외. 정말 이제 우리가 보도 못한 나라에 그걸 두고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있던 자산이 이제 탈취가 된 거나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보전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낸스 CG 대표를 체어맨이죠. 정말 이제 괴롭혔던 이유도 그거예요. 미국인들이 보호를 바이낸스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냐,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거액의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풀려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CG가 이제 풀려나면서 야 사토시가 원래 트럼프일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미국을 찬양하기도 했었거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래서 어쨌든 자국의 사람들이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국외가 아닌 또 국내 국외가 아닌 역외를 이용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이낸스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자산 크게 둬라고 하면은 바이빗을 크게 둬라고 하면 좀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사건은 거래소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거래소의 해킹. 네. 예, 이더리움의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면은 거래소 관련 해킹 막으려면은 개인 지갑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개인 지갑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지갑 사용하는 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개인 지갑 사용을 이게 정부에 따라 되게 달라요. 미국에서는 되게
네 돈이야 라고 생각해서 써. 개인 지갑 써.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물론 요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지갑을 썼을 때 되게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아직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스탠스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으로서 비트코인 지갑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저축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 지갑 사용 되게 권장드리고요. 제가 한국경제TV랑 비트코인 스쿨 한다고도 했었는데 거기 개인 지갑 강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놨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따로 해서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비트코인 지갑은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호드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갑 사용할 때 이게 분산해서 나눠둬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각자 나눠두면 좋을까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예, 정답이 없고, 근데 한 군데만 두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잖아요. 금고만 해도 뭐 여러 군데 좀 나눴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도 해외 자산 두실 때 뭐 스위스에 두시기도 하고 싱가포르에 두시기도 하고 홍콩에 두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산해 두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많이 모아라. 그래서 보면은 많이 그래도 일단 저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수량을 모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나눠서 분산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수량 이상 돼야 그런 지갑도 사용하고 좀 보안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적게 갖고 있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일까요? 우선 이유를 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비트코인 지갑에 둔 수량은 내가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갑에 넣어놓고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 정도의 수량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계속 넣고 이제 뭐 어디 옮기고 막 이건 안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의 수량, 정말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모았다면 그거 옮길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개인마다의 최소 수량은 되게 다를 것 같고, 근데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근데 저희도 이제 서비스 되게 오래 했잖아요. 유저분들도 많고, 근데 가장 처음에 난관은 모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안 팔고 잘 수량을 지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킹이나 보안 사고 같은 걸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해킹 보안. 아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 사용을 말씀드릴 때 역외 거래소에 자산을 크게 두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외 거래소에 두고 막 큰 자산 두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개인 지갑으로 가려면 역외 거래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 거래소들은 그걸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역외 거래소를 갖다 거치게 됐는데 그런 것들 잘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킹이랑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 가상자산 시장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거래소일 것이고, 두 번째가 당연히 그래서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뭐 비트코인 스쿨 통해서 해결하셔도 좋고, 비트 세이빙에서도 나중에 좀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들 할 거니까 거기서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더리움, 리플, 사실 뭐 저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라서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많이 생겼던 이제 트렌드가 알트코인 트레저리였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이 좀 늦게 생긴 편이고, 뭐 리플, 그리고 월드코인은 트레저리 하기도 하고 거의 박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생기면서 트레저리 기업들도 다시 각광을 받고 또 이 트레저리를 하는 코인들도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그냥 구분하면 좋아요. 비트코인은 돈이고 디지털 머니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통 자산권으로 들어온 건데 그럼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선상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ETF라는 거를 통한 전통 시장에 들어온 거는 비슷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쓰임이 어떠냐를 그 사람들이 인식 자체는 아직 제대로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로빈후드에서 그런 이제 트윗을 날렸던데, 그래서 크립토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혁신으로 시작했지만 인프라로 그치고 마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우리가 그게 뭐 다른 것들일지는 봐야겠죠. 이더리움, 리플 뭐 다들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보면 이더리움 백서만 봐도 뎁이죠, 뎁. 탈중앙화된 앱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더리움 앱인데, 최근에 혁신으로 시작했지만 인프라로 쓰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로 쓰인다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쓰이는 용도들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전혀 다르게 탄생한, 뭐 백서에도 너무 나와 있죠. 돈이죠, 돈. 그래서 구분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부대표님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최근 비트코인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트레저리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트레저리 관련 기업 매수 타이밍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트레저리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서도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스트레티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매주 사요, 매주. 근데 매주 사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다들 개인들도 이제 포모를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포모를 아니까 그렇게 많이 샀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한 10배 이상 빠진 데들 많아요. 되게 많고, 알트코인을 트레저리 했던 기업들은 그 이상으로 빠졌고,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본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있는데, 우선 이제 블락 같은 경우죠. 여기는 트레저리 기업으로도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되게 조용히 비트코인 모으는데 영업이익의 10%를 비트코인 모으는데 할당을 해서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매주 사는 데들, 여기는 그래서 평단가가 되게 낮아요. 75,000 수준이거든요. 계속 샀는데도, 작년에도 샀는데도 75K 수준이니까 하락장도 한번 견뎠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이 좋다. 그래서 기업들도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저도 나중에 뭔가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사실 열리기로 했는데 안 열렸거든요. 원래 올해 말까지 ETF 승인해 준다고 했었고,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를 열어준다고 했던 게 올해 말인데 한 달 남았는데, 정말 한국은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기업조차도 매주 사는 게 좋다. 기업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달에 그 비트코인 메나라는 행사에 가요. 거기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셀러도 오거든요. 같이 이제 하는데, 저도 스피커로 썼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기업이 어떤 형태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좋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눌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방법이 좋다. 매주 사는 방법, 매월 사는 방법, 뭐 분기별로 사는 방법, 그런 게 너무 좋다. 근데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비트코인이랑 다를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 관련 기업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나을지, 뭐가 더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수익률 면에서는 뭐 되게 이제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높은 순간들이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역시나. 비트코인 뭐 ETF 뭐 비트코인 트레저리보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고, 그 모은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는 애정이 있는 기업들이 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잘 사주는 기업들이 잘 샀던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스트레치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제 하락장 다 맞으면서 비트코인을 사왔던 거니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트레저리 기업들이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죠?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포브스 잡지 보면 그 사기꾼들 해서 나오잖아요. 네. 헬스케어 회사 했던 이제 여성분인데 다 성공했던 것처럼 했다가 완전 그렇게 된 분들도 나오고 FTX의 이제 대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권도영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세일러가 마지막에 있어서 야, 세일러도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세일러는 개인적으로 다를 것 같아. 다르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그 자산운용사를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직접 회사 안에서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버크셔를 인수하고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그 방법이 저는 셀러가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유도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면 넥스트 버핏이 셀러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는 그 버핏 미래의 디지털 약간 버핏의 그거를 형태를 셀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모은 돈들을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융통해서 좋은 자산을 좋은 투자처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의 관점인데 셀러가 했던 것들이 워렌 버핏이 했던 방식을 좀 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근데 아직 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네.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중에 옥석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투자할 때는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다 봐야 되죠. 비트코인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지만 기업을 투자할 때 마찬가지로 대표를 봐야 되고 재무제표 봐야 되고 비트코인 보유량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기간으로 투자해 왔는지 봐야 되고 요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난이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강승구 부대표님과 함께 현재 비트코인 이야기 깊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부대표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항상 이제 올 때마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공의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성장기 LTV 이게 좋았던 것 같고요. 성공의 진심이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정말 좋은 투자처를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일 텐데 저는 그게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계속 저축했을 때 한 언제쯤에 이제 은퇴를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비트세이빙에서 만든 계산기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이제 비트세이빙 계산기 쳐보셔도 좋고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계산기 해봐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제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내가 모아야 되는 비트코인 수량을 딱 설정을 해놓으시고 비트코인 오랫동안 저희랑 같이 잘 모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낸 책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저축에 대한 얘기겠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